이 개 같은 년이 어디 감히 나한테 협상을 해? 조폭 두목의 욕설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에 멱살이 잡혀있던 여자, 30대 초반의 요가 강사 강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가에 맺힌 눈물,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제발요. 제 동생만 살려주시면 뭐든 할게요. 닥쳐! 3억 없으면 네 동생 내일 받아간다. 두목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은채, 주변 조직원들의 비웃음, 요가 선생 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은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기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30분 후,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십 명의 조직원들, 나뒹구는 무기들, 깨진 유리창. 그 한가운데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숨조차 거칠지 않은 채, 그녀 앞에 무릎 꿇은 두목이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로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아있던 조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터스. 뒷골목의 전설. 7년 전 방콕에서 12명의 무장 범죄자를 혼자 제압했다는 유령. 아무도 본 적 없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름. 오늘 그 전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요가를 가르치던 그 강사가 국정원 최고의 작전 요원이었다는 것을. 10년간 23건의 임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20살 남동생. 유일한 가족. 어젯밤 조폭들에게 납치당한 그 아이. 3억 가져와. 24시간 안에. 경찰도 국정원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새면 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조폭 두목. 그는 7년 전 방콕 인질극에서 은채에게 구출당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 그런데 오늘 자신이 위협한 사람이 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두목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흐느꼈습니다. 은채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죽일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요가 강사. 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의 비밀 요원. 연꽃처럼 아름답지만 가시처럼 위험한 여자. 로터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집이신가요? 일터이신가요? 병원이신가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시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세요. 강은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오전 7시. 햇살이 쏟아지는 요가 스튜디오. 20명의 회원들이 매트 위에서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은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몸매 관리하세요? 한 회원이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찍 자는 게 전부예요. 은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강남 뒷골목 지하 훈련장. 검은 운동복을 입은 은채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탕, 탕, 탕. 50m 앞 표적의 정중앙. 세 발 모두 같은 자리를 뚫었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샌드백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연속 타격. 요가로 단련한 유연성과 매일 쌓은 근력이 결합된 그녀만의 전투 스타일. 1시간 후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피하는 훈련. 목 조르기에서 벗어나는 훈련. 여러 명의 동시 공격을 막아내는 훈련.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요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거울 속 그녀는 완벽한 요가 강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총을 쏘던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고 은채는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접니다. 은채, 다음 주 발리 임무 확정됐어. 국정원 해외작전팀 김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타겟은 동남아 마약 조직 중간 보스. 경호원 56명 예상. 접근해서 정보 빼내고 가능하면 제거까지. 알겠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안 실패했지만 그래도 조심해. 네, 팀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노트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22살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23건의 임무. 모두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헷갈렸습니다. 밝게 웃는 요가 강사가 진짜인지, 차가운 눈빛의 요원이 진짜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온 은채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2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누나 왔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던 20살 동생 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은채는 스튜디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평범한 남매였습니다. 준호야. 응? 너 절대 위험한 일 하지 마. 알았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그래?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임무 중에 죽으면 이 아이는 또 혼자 남겨집니다. 밤 11시 47분. 침대에 누운 은채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누나. 동생 목소리.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살려줘. 꽝.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동생의 비명. 야, 전화 끊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채 씨? 당신 동생이 우리 손에 있어요. 빚이 있거든요. 3억. 3억이요? 무슨. 24시간 안에 3억 가져와요.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은채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동생. 피투성이 얼굴. 공포로 가득 찬 눈. 24시간. 내일 밤 12시. 경찰 부르면 동생 죽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4시간. 3억. 경찰 신고 금지. 어기면 동생 죽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47만 원. 국정원 계좌를 쓰면 신원 노출. 경찰 신고하면 동생 죽음. 국정원 보고하면
시간 부족. 선택지는 하나. 혼자 가는 것. 침대 밑에서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권총, 탄창, 나이프, 그리고 연꽃 목걸이. 로터스.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그 안에 비친 사람은 요가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준호야, 기다려. 누나가 곧 갈게.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24시간. 동생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설령 혼자라도, 설령 죽더라도 그것이 누나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은채는 강북의 낡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가로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가디건에 청바지, 굽낮은 운동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약한 여자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은 폐업한 노래방, 2층과 3층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는 건달들.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다가가자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한 명이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옆 사람을 툭 쳤습니다. 야, 봐봐. 몸매 좋네. 두 번째 남자도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강은채라고 해요. 어제 전화 받았는데요. 아, 그 요가 선생. 첫 번째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돈은 가져왔어? 그게 지금 당장은 없어서요. 그래서 직접 와서 얘기 좀 하려고. 돈 없으면 왜 와? 두 번째 남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네 동생 3억 빚졌다고 했잖아. 돈 없으면 그냥 집에서 울고 있든가. 제발요. 두목님한테만 한 번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채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고였습니다. 온몸으로 약한 여자를 연기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담배를 땅에 버렸습니다. 들어가 봐. 근데 돈 없으면 어차피 소용없어. 두목님 기분 나쁘면 네 동생 오늘 받아간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몸 좋은 년이 요가 선생이래. 돈도 없으면서 왜 왔대? 은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낙서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2층을 지날 때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올라온대? 응. 몸 좋다던데?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려나? 키읔 키읔 키읔. 웃음소리가 계단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은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는 조직원이었습니다. 네가 강은채? 돈은? 지금은 없는데 두목님하고 얘기 좀. 얘기? 3억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꺼져. 제발요. 딱 5분만이라도.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목님, 그 요가 선생 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봐. 근데 조심해.
두목님, 오늘 기분 안 좋으셔. 은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술병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채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오, 진짜 왔네. 와, 몸 좀 봐라. 인스타 팔로워 많다며? 남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은채의 얼굴이 아니라 몸매를 훑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참아. 동생부터 찾아. 그녀는 사무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구석. 낡은 의자에 묶여있는 동생. 준호.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참아. 참아야 해.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그때 소파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얼굴에 상처가 많은 남자. 태성파 두목 박태성이었습니다. 네가 강은채? 네. 네. 하, 실물 보니까 진짜 이쁘네. 근데 3억은 가져왔어? 그게. 지금은 없어서요. 지금은 없어? 박태성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 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아니에요.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담보 대출 받아서 꼭 갚을게요. 담보. 박태성이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조직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요가 가르치는 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담보로 해봤자 얼마나 나와? 제발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제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요. 죄 없어? 박태성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네 동생, 우리 조직원한테 사기쳤어. 투자한다고 3억 받아가지고 튀었다고. 은채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난 안 했어. 닥쳐. 조직원 하나가 준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퍽. 은채의 몸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뚫을 듯 쥐어졌습니다. 오빠, 제발요. 제 동생 말이 맞을 거예요. 뭔가 오해가. 오해? 박태성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턱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야, 네가 지금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박태성이 그녀의 턱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네 같은 년들 진짜 많이 봤어. 평소엔 SNS에 몸 자랑하면서 남자들 우롱하고 다니다가 급하면 이렇게 와서 애교 떨고. 진짜 역겹거든. 그가 은채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요가 선생 주제에. 몸은 좋은데 머리가 텅 빈 거 아니야? 은채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박태성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 강은채. 마지막으로 묻는다. 3억 있어, 없어? 지금은 없어요. 그럼 꺼져. 네 동생은 내일 새벽에 받아간다. 제발요. 한 번만. 야, 끌어내. 2명의 조직원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은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안쪽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그만! 제발!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한 조직원이 나왔습니다. 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얘 정신 못 차리네요. 한 대 더 먹였습니다. 박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계속해. 누나가 돈 가져올 때까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채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 치워요.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팔을 잡고 있던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박태성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니 지금 뭐라고 했어? 은채는 천천히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있던 끈을 풀어 다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 풀어주시고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초 후 폭소가 터졌습니다. 미쳤나 봐. 여자 하나가 무슨 깡으로. 박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은채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야, 강은채. 니 지금 정신 나갔어? 은채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신 안 나갔어요. 오히려 지금 제일 정신 멀쩡해요. 박태성이 손을 들어 은채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게 같은 년이. 그 순간 은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박태성의 손이 은채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왼손이 먼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이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몸을 비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꺾이는 소리. 크윽. 박태성의 비명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은채에게 팔이 뒤로 꺾인 채 제압당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채는 박태성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디건을 완전히 벗어 옆으로 던졌습니다. 드러난 민소매 티셔츠. 그녀의 팔에는 작은 타투가 있었습니다. 연꽃 한 송이. 은채는 운동화 끈을 다시 한 번 조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려 풀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떨리던 약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은채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0명의 조직원들, 벽에 걸린 무기들, 방구조, 출구 위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제 동생 풀어주고 다들 엎드리세요. 그럼 최소한의 부상으로 끝나요.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야, 저 미친년 잡아. 박태성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쳤습니다. 전부 덤벼. 여자 하나 못 잡아. 10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는 드렸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은채는 마치 버드나무가 바람을 피하듯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주먹은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올라와 남자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자가 양옆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은채는 몸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왼팔로 한 명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오른발로 다른 한 명의 복부를 찼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여 팔을 빠져나갔습니다. 몸을 낮춰 남자의 다리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어깨로 그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크윽!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남자가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은채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몸을 회전하며 두 남자의 얼굴을 연속으로 발차기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일곱 번째 남자가 의자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은채는 옆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의자는 그녀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팔을 부여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남자가 좌우에서 공격했습니다. 은채는 한 발로 서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한 남자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올렸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첫 번째 남자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남자는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열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은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이 정확히 남자의 복부에 박혔습니다. 남자는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10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은채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은 조직원 30명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뭐야? 박태성이 소파를 잡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무기 가져와. 총, 칼, 뭐든지. 조직원들이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강목, 칼. 몇몇은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기까지 꺼내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명의 조직원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5명이 먼저 왔습니다. 은채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날렸습니다. 테이블이 3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2명에게 직접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의 방망이를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채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5명 제압.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6명. 은채는 쓰러진 조직원의 재킷을 낚아채 공중에 던졌습니다. 재킷이 2명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틈에 한 명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3명의 손목을 연속으로 가격했습니다. 무기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속 타격으로 6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채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칼을 든 4명이 왔습니다. 가장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은채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칼날은 그녀의 얼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올라와 남자의 손목을 차올렸습니다. 칼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은채는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인간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2명의 칼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뒤로 발차기를 날려 4번째 남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칼을 든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틈에 은채는 연속 타격으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목을 조여 기절시켰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25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팔뚝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허벅지에도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은 조직원은 15명. 그중 5명이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전연 쏴. 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총구의 방향을 보고 미리 피했습니다. 총알은 그녀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잡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총성. 은채는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은 테이블을 뚫었지만 그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총성. 은채는 테이블을 밀어 앞으로 던졌습니다. 테이블이 2명의 총잡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뒤를 따라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잡이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총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을 역으로 잡아 두 번째 총잡이의 손등을 가격했습니다. 그의 총도 떨어뜨렸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세 번째 총잡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총잡이가 동시에 쏘려 했습니다. 은채는 기절한 조직원을 들어올려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쏘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 은채는 손에 든 총을 던져 한 명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남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총잡이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은채는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굴러온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채는 그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놀이쇠를 당겨 장전했습니다. 찰칵. 이제 그녀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조직원 10명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채는 총구를 그들에게 향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엎드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성만 소파에 앉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은채는 총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총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창 분리, 슬라이드 제거, 총열 분리, 복좌 스프링 분리, 모든 부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거, 어떻게? 은채는 부품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 해외작전팀 소속 요원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코드네임, 로터스. 이제 아시겠어요?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0명의 조직원 중 35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5명만이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로터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팔뚝에 있는 연꽃 타투를 봤습니다. 설마, 진짜. 은채는 동생이 묶여있는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조직원들은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누나. 이게.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40명의 조폭들을 혼자서 쓰러뜨린 그 여자가 자기 누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눈 감아. 아직 안 끝났어. 은채는 동생을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태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태성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이미 소파 등받이에 막혀 있었습니다. 은채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제 동생한테 손 뗀 거 후회하고 계시죠? 미안합니다. 정말 늦었어요. 은채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태성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태성이 은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잠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그 얼굴. 은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7년 전. 방콕에서.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박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분이십니까? 7년 전 저는 태국에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콕. 인신매매 조직한테 잡혔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30명이랑 같이요. 은채는 그의 멱살을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7년 전. 방콕. 그 단어들이 그녀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12명.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태국 경찰도 못 들어왔습니다. 다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태성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은채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범인들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뭐 하러 왔냐고.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여자는 범인 12명을 혼자서 제압했습니다. 총 든 사람들을, 칼 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인질 30명을 구해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채는 기억했습니다. 그 임무. 그녀의 첫 번째 해외 작전. 25살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년간 훈련받고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던 날. 방콕의 낡은 건물 지하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30명의 얼굴들. 총을 든 12명의 범죄자들. 그리고 그녀 혼자.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처음으로 총을 빼앗았습니다. 처음으로 3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로터스가 됐습니다. 그 여자 팔에 작은 타투가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은채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연꽃. 딱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춤추듯이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박태성이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은인의 동생을.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제발. 이런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남아있던 조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박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7년 전 그녀가 구한 30명 중 한 명. 그때는 평범한 관광객이었을 그 사람이 지금은 조폭 두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납치했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은채는 박태성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어나세요. 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분이십니까? 네. 은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7년 전 방콕 인질 구출 작전. 국정원 해외작전팀 소속 요원 로터스. 접니다. 박태성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우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동생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걸을 수 있어? 응. 누나.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일단 나가자. 은채가 동생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박태성이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벌을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벌요? 은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벌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박태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생분께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제 조직원이 사기를 친 겁니다. 동생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은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조직원 중 한 놈이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 대학생들한테서 돈을 받았습니다. 동생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박태성이 옆에 있는 조직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얘가 그놈 친구라고 동생분을 잡아왔습니다. 돈을 대신 내라고. 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은채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그게 사실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학교 선배가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서 제 적금 깼어. 300만 원. 그런데 그 선배가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박태성. 네, 말씀하십시오. 2가지 조건이에요. 은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동생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둘째, 그녀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무기들, 술병들. 이 조직 해체하세요. 박태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직을 해체요? 당신 7년 전에 구출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손잡고 울면서 말했잖아요. 살아서 돌아가면 착하게 살겠다고. 가족들한테 잘하겠다고. 다시는 위험한 일 안 하겠다고. 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폭이 됐잖아요. 사람들 협박하고, 돈 뜯고, 폭력 쓰고. 은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구했을까요? 당신이 조폭되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평범하게, 착하게 살라고 구한 거예요. 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조직 해체하세요. 조직원들 다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도 평범하게 사세요. 하지만 조직을 해체하면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해야죠.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은채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 조직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그녀가 바닥에 흩어진 총 부품들을 봤습니다. 다음엔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제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박태성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저 다시 안 와요. 은채는 동생을 데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직원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은채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성. 네. 7년 전 그날 당신 구한 거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용서 안 해요. 명심하세요. 그녀는 동생과 함께 문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국정원이었어? 응. 그럼 요가 강사는? 그것도 진짜야. 둘 다 진짜야.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나. 준호가 은채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채는 준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집에 가자. 설명은 집에서 할게. 두 남매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3층 건물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 밤 요가 강사 강은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 로터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은채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든 게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앉아. 은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채는 주방으로 가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준호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팔뚝의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허벅지 타박상도 욱신거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응. 진짜. 국정원이었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0년째. 10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 요가 연습 아니었어? 훈련이었어. 사격, 격투기, 여러 가지. 발리 간다고 한 것도 임무였어.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국가 기밀이야.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나한텐, 특히 너한텐 더 말할 수 없었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라도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나까지 위험한 일 한다는 거 알면 넌 어떻게 살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나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야. 은채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돈이 필요했어. 내 학비, 생활비, 요가 강사로는 부족했어. 그때 국정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받아들였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은채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평범하게 사는 거 보면 그게 나한텐 보람이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사기당해서, 누나가 위험한데 가게 만들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채가 소파에서 일어나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기치는 놈이 나쁜 거지. 너는 속은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준호야. 은채가 동생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오늘 내가 위험한 거 알았을 때 난 아무 생각도 안 났어. 그냥 내가 다칠까봐 무서웠어.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달려간 거야.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채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그동안 거짓말해서. 아니야, 누나. 누나는 나 때문에. 두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은채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팔뚝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았습니다. 붕대를 감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응. 너 이제 어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늘 일. 내가 본 거. 누나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거. 이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준호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절대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안 해. 약속할게.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이거 새어나가면 나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았어.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일 할 거야?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박태성과 그의 조직원들이 알았습니다. 비록 입을 다물겠다고 했지만 언젠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준호가 알았습니다. 모르겠어. 은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만둘 수도 있어? 글쎄, 쉽지 않을 거야. 10년간 했던 일인데. 은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이상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 내가 임무 나갈 때마다 넌 걱정할 거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채가 그를 봤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줘. 누나가 그 일 계속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긴 해. 누나가 다칠까봐, 죽을까봐. 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누나 진짜 멋있었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그리고 나 구하려고 목숨 걸고.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래서 감사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은채는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누나. 준호가 은채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일 계속한다면 제발 조심해. 약속해줘. 꼭 살아서 돌아온다고.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살아서 돌아올게. 그날 밤 은채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에게, 유일한 가족에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훈련은 건너뛰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제의 격투로 온몸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식탁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일어났어? 라면 먹을래? 응.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비밀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응? 오늘 스튜디오 가? 응. 가야지. 회원들 기다리고 있어. 몸은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정원 요원을 계속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팀장님은 뭐라고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동생은 지킬 것입니다. 가족은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강은채가, 로터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서 요가를 가르쳤습니다. 회원들은 그녀의 팔뚝에 감긴 붕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치셨어요? 아, 이거요? 집에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국정원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은채입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내일 오전 9시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아침 은채는 강남 뒷골목에 있는 국정원 비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3층 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김 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10년 넘게 은채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앉아. 은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덮고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3일 전에 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은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납치당한 것, 혼자 조폭 소굴에 간 것, 40명을 제압한 것, 그리고 그 두목이 7년 전 방콕에서 자신이 구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 팀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목은 입 다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채야. 네. 너 알잖아. 신원 노출은 심각한 문제야. 특히 요원한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속? 네. 국정원 요원으로. 로터스로. 동생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계속하고 싶습니다. 은채가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간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동생한테도 거짓말하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생이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한참 동안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확실해? 네. 위험한 일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니까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물게 보는 미소였습니다. 좋아. 계속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그 조폭 두목, 일주일 안에 조직 해체 안 하면 내가 직접 처리해. 그리고 신원 노출 건은 최대한 조용히 관리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뭐가? 10년간 믿어주셔서요. 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봐. 발리 임무는 다음 달로 미뤘어. 몸 좀 쉬어.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매일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태성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 조직을 해체할까? 아니면 그냥 입만 산 걸까?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팀장 말대로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그날 저녁 스튜디오 문을 잠그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은채 선생님. 돌아보니 박태성이었습니다. 은채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박태성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할 말이 있습니다. 은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강남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네. 박태성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조직 해체 증명서입니다. 정확히는 태성파 해산 신고서 사본이고요. 은채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 해체하셨어요? 네. 일주일 전 약속했잖습니까? 조직원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실도 정리했고요. 박태성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했던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고향에 내려갑니다. 부산이요. 거기 어머니 계십니다. 7년 전 방콕에서 구출되고 나서 한 번도 못 찾아뵀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서 효도하려고요. 은채는 놀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거죠. 박태성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2번이나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저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박태성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당신도요. 박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일주일 전 조폭 두목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채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7년 전 방콕에서 구한 그 사람.
조폭이 됐다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그 사람.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라 인생을 구하는 것.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좋은데? 응, 좋은 일 있었어. 은채는 미소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7년 전에 내가 구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오늘 다시 돌아왔어. 무슨 말이야? 그냥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봤어. 준호가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도 변했어. 응? 전보다 더 편해 보여. 더 행복해 보여. 은채는 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이제 너한테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일 할 거지? 응. 계속 할 거야. 조심해. 약속했잖아. 응. 항상 조심하고 항상 돌아올게.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진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동생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벽 훈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은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채와 준호는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묘지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응.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그 일을 시작한 거야? 국정원 요원. 은채는 부모님 사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너는 고등학생이었고 나는 대학생이었고. 응. 돈이 필요했어. 내 학비, 생활비, 집세.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은채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대학교 체육학과 다니고 있었잖아.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한테 접근했어. 국정원에서 온 사람이었어. 무슨 말을 했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했어.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빠르고 침착하다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 은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무슨 영화도 아니고 국정원 요원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어. 하지만 통장 잔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아빠 장례 치르고 나니까 돈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너는 아직 어렸어. 앞으로 몇 년을 더 학교 다녀야 하는데.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 급여가 좋았거든. 그리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게 뭔가 의미 있어 보였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아니야. 은채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후회 안 해. 하지만 위험한 일인데. 응, 위험해. 처음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총 쏘고, 격투 배우고, 폭발물 다루는 법 배우고. 은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번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기억났어. 은채가 준호를 봤습니다. 너 하나는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위험하지 않게, 행복하게. 그게 내 목표였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10년간 비밀로 살았어. 너한테 거짓말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 요가 강사인 척하면서 웃고, 밤에는 임무 나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은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으니까. 임무 나갈 때마다 혹시 이번이 마지막 일까 생각했어.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나? 또 혼자 남겨지는 건가? 누나, 몰랐어. 물론 몰랐지. 내가 숨겼으니까. 은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내가 알게 됐잖아. 처음엔 걱정됐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누나를 무서워할까? 실망할까? 절대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해해줬어. 자랑스럽다고 했어. 그 말 들었을 때 10년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가는 것 같았어. 그녀가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잘 들으셨죠? 준호가 이렇게 잘 컸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누나 이해해주는 좋은 동생이 됐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0년간 비밀로 살았던 이유예요. 준호를 지키려고, 준호가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이제 준호가 다 알게 됐지만 괜찮아요. 준호는 강한 아이니까. 준호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고마워. 10년간 나 때문에 고맙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은채가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응원해 주니까.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응? 국정원 일. 계속할 거잖아. 응. 계속할 거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은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잘하거든. 그럼 나한테 약속해줘. 준호가 멈춰섰습니다. 뭘? 위험한 임무 나갈 때마다 꼭 연락해줘. 무사하다고. 살아있다고. 알았어. 그리고 진짜 위험할 때는 도망쳐. 영웅 되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준호가 누나를 꽉 안았습니다. 항상 조심해. 제발. 은채도 동생을 안았습니다. 응. 항상 조심할게. 약속해. 그날 밤 은채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그동안은 비밀이 너무 많아서 일기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준호랑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이야기를 했다. 왜 국정원 요원이 됐는지,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준호가 이해해줬다.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겼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앞으로도 위험한 일이 많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준호가 있으니까. 준호가 알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준호도 잘 크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살아서 돌아오면서.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후회 없어요. 은채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마치 대답하듯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은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1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가 강사 강은채도 진짜였습니다. 국정원 요원 로터스도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도 진짜였습니다.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